지금 말씀하시면 어머니가 위험해져요. 14세 소녀의 차가운 속삭임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던 70대 재벌 회장 한만수.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병원에 실려온 그 순간 14살 소녀 지우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한만수가 입을 열려던 그 순간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아, 아, 평생 한마디로 수백 명을 휘어잡던 남자가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으, 으, 소리 없는 절규만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만수는 누구보다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대형 종합병원.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발걸음들이 대리석 로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기다리는 가운데 특별한 존재감을 뿜어내며 나타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만수 회장이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꼿꼿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는 기운을 내뿜고 있었죠. 값비싼 이탈리아제 양복 위에 걸친 캐시미어 코트는 흠잡을 데 없이 다림질되어 있었고 손목의 롤렉스 시계는 은은하게 빛을 내며 한만수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만수가 병원 로비에 발을 들이는 순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복도를 걷던 의료진들의 걸음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간호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고 청소를 하던 직원은 재빨리 몸을 숙여 인사했습니다. 누구도 한만수에게 먼저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한만수 회장이 얼마나 까다롭고 권위적인 사람인지를 말이죠. 접수대 앞에 선 한만수는 창구 직원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부하 직원을 대하듯 위압적이었습니다. 정기검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만수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3층 내과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접수 직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만수의 날카로운 시선에 위축된 것이죠. 설명은 됐습니다. 빨리 진행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한만수는 직원이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딱 잘라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접수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만수 회장의 병원 방문은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친절함이나 따뜻함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명령하는 투의 대화만이 오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환자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동반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한만수 회장인가 봐. 정말 무서워 보이네. 쉿, 들릴라. 저런 분들은 귀가 밝다고 하잖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한만수는 금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습니다. 한만수는 평생 시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한만수의 시간에 맞춰주기를 당연하게 여겨왔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것은 한만수의 스케줄을 중심으로 돌아갔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한만수는 당연하다는 듯 가장 앞자리에 서서 층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정적이 흘렀고 다른 승객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3층에 도착한 한만수는 내과 진료실 앞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환자들이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만수만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다리를 꼰 채 팔짱을 끼고 앉은 모습에서는 권위와 여유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여유 뒤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한만수를 흘끔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가을이 되니까. 하지만 한만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면을 응시한 채 시계만 들여다볼 뿐이었죠. 할머니는 민망한 듯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만수 회장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정중하게 부르자 한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시선이 한만수를 따라왔지만 한만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가 동시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으시고요? 의사의 목소리에는 극진한 예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만수가 이 병원의 큰 기부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직원은 없었으니까요.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그냥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시간도 별로 없으니 빨리 진행하세요. 한만수의 대답은 언제나 간결했습니다. 의사와의 대화도 필요한 것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혈압 측정을 하는 동안 의사가 가벼운 일상 대화를 시도해 봤지만 한만수는 시큰둥한 반응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가족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게 어떨까요? 이 말에 한만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가 이내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검진만 제대로 해주세요. 의사가 환자 사생활까지 간섭할 필요는 없어요. 의사는 더 이상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만수 회장의 가족사가 복잡하다는 건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었거든요.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도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했죠. 검진을 마친 한만수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창한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한만수의 마음속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혼자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넓은 집, 값비싼 가구들, 그리고 텅 빈 정적만이 한만수를 맞아줄 것입니다. 한만수는 평생을 권력과 부를 쌓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재산을 늘리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이 삶의 전부였죠.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해도 회사 일이 더 중요했고 아내가 외롭다고 해도 사업상 약속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들 한진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만수는 아들에게 엄격했습니다.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호통을 쳤고 친구들과 놀려고 하면 공부를 더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한만수의 철학이었고 그것을 아들에게도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아버지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지금은 서로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 로비에 내려온 한만수는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를 앞에 대고 기다려. 지금 나간다. 네, 회장님. 벌써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자 한만수는 뒷좌석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묘한 공허함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한만수는 거대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수입산 가죽 소파, 유명 화가의 그림들, 값비싼 도자기들로 가득 찬 집이었지만 따뜻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호텔 로비 같았죠. 화려하지만 생기가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한만수는 이런 순간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자신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만수는 곧 서재로 들어가 업무 관련 서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감정적인 고민보다는 현실적인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한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회사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죠. 하지만 문득 가슴 한가운데서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새로운 사업 계획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압박감은 점점 더 강해졌고 이내 날카로운 통증으로 변해갔습니다. 으악! 한만수는 갑작스러운 흉통에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식은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한만수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서재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괜찮으세요? 구급차. 빨리 구급차를 불러. 가정부 아주머니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시에 한만수의 아들 한진우에게도 연락했죠. 한만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가슴을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몸이 갑자기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10여 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집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와 한만수를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한만수는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서도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강남의 대형 병원 응급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만수 회장이 실려온다는 소식에 병원 직원들이 긴급히 준비 태세를 갖췄거든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준비되었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70대 남성 급성 흉통 호소하며 의식 저하 상태입니다. 심전도 준비하고 혈액 검사 시작으로 돌리세요. 응급실은 긴박한 분위기였습니다. 한만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각종 장비들이 삑삑거리는 소리와 의료진들의 빠른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지만 모든 것이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한진우 뒤로는 며느리 김소희도 따라왔죠. 둘 다 급하게 온 티가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한진우가 한만수의 침대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한만수는 고개를 돌려 한진우를 바라보면서도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는 어떤가요? 한진우가 의사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의사는 심전도 결과를 보면서 설명했습니다.
일단 심근경색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소희는 한진우의 팔을 살짝 붙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혹시 모르니까 변호사한테 연락해둘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한진우가 눈치를 보며 대답했지만 한만수는 그 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귀가 예민해진 상태였거든요.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벌써 자신의 사후를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끝나고 한만수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VIP 병실이었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만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인해 미처 정리하지 못한 업무들이 떠올랐습니다. 내 재산, 회사 지분,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 한만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재산이 자신의 뜻과 다르게 분산될까봐 불안했습니다. 특히 아들 한진우가 회사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한진우는 사업수와는 있었지만 한만수만큼 냉철하고 단호하지는 못했거든요. 병실 복도에서는 한진우와 김소희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어. 그러게.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유 원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마 대부분 나한테 오겠지만 아버지 성격상 복잡하게 해놨을 수도 있어. 둘의 대화는 한만수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있던 한 소녀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14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였죠.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김지우였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수술을 기다리며 며칠째 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었고 지우는 학교도 가지 못한 채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죠. 지우는 한진우 부부의 대화를 들으면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인데도 재산 걱정만 하는 모습이 못마땅했거든요. 지우는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가족보다 돈을 더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우는 병실에서 들려오는 한만수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재산, 내가 지켜야 해.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 지우는 문득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권력과 재산에만 매달려 살았을 저 노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동시에 어딘가 연민 같은 감정도 들었죠.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만수의 병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한만수가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고통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만수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소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왜 여기 있는 거야? 한만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지우는 한만수의 침대 옆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한만수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한만수는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고 했지만 지우의 손길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한만수의 귀 가까이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어머니가 위험해져요. 한만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소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래전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누구야? 어머니가 누구라는 거야? 하지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만수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지우의 눈에는 슬픔과 원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만수는 그 눈빛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만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온몸에 끼얹은 것 같은 충격이었죠. 심장이 갑자기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목 안쪽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한만수가 입을 열려고 했는데 이상했습니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분명히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만수는 당황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일 뿐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였어요. 한만수는 자신의 목을 만져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지우는 한만수의 당황한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에는 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죠. 마치 자신이 예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으세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만수는 지우의 말에 더욱 놀라며 입을 벌렸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며 살아온 한만수에게 목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정기 회진 시간이었죠. 회장님, 기분은 어떠세요? 가슴 통증은 좀 나아지셨나요? 의사가 다정하게 물어봤지만 한만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만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할 뿐이었어요. 의사는 한만수의 이상한 반응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회장님, 제 말이 들리시나요? 한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리기는 하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의사는 펠라이트로 한만수의 눈을 비춰보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라도 있으세요? 한만수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저 소리가 나오지 않을 뿐이었죠. 의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이비인후과에 협진 의뢰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발성에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한만수는 의사와 간호사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지우만 쳐다봤습니다. 분명히 이 소녀가 자신에게 뭔가를 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병실 구석으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곧 한진우와 김소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로부터 한만수의 상태에 대해 설명을 들었나 봅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왜 갑자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한진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만수는 한진우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은 김소희가 한진우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거 완전히 큰일이 될 수도 있겠는데? 조용히 해. 아버지가 다 들어. 하지만 한만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 속에서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을 느꼈거든요. 마치 기회가 왔다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한만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무언가를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평생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을 휘어잡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김소희는 창가로 가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변호사한테 전화해 볼게. 지금요? 왜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상태가 계속되시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한만수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의식도 멀쩡한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다니요. 한만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다시 한만수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진우와 김소희는 복도에서 통화를 하느라 지우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화가 나시죠?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만수는 지우를 보며 눈으로 간절히 호소했어요. 이 모든 게 지우와 관련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평생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이제는 할아버지도 아무 말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지우의 말에 한만수는 전신이 떨렸습니다. 이 소녀가 도대체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벌이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우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한만수는 필사적으로 지우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돌아온 한진우가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뭔가 보이는 게 있으세요? 한만수는 지우가 나간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한진우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데요? 환각이라도 보시는 건 아니죠? 한진우의 말에 한만수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지우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아들은 보지 못하는 거였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저녁약을 가져왔습니다. 약봉지에 환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한만수는 그 옆에 적힌 다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지우 소아과. 바로 그 소녀의 이름이었어요. 한만수는 간호사를 붙잡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약봉지만 계속 가리킬 뿐이었죠. 회장님, 약 드세요. 간호사가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한만수는 약봉지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김지우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한진우와 김소희는 집에 돌아갔고 한만수는 혼자 남겨졌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한만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가장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목소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만수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김지우라는 소녀가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알아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지만 한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아봤지만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만 나올 뿐이었죠.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신경과 전문의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성대에도 문제가 없고 뇌에도 이상이 없는데 왜 발성이 안 되는지 의사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며 한만수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평생 모든 일을 말 한마디로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게 된 거였어요. 병실 창가에서는 한진우가 조용한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아버지 상태가 이런 상황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사 경영권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한만수는 침대에서 아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니, 아직 의식은 멀쩡하시니까. 하지만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라서. 네, 알겠습니다. 한진우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서자 한만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만수는 아들을 노려보며 손가락으로 한진우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한진우는 아버지의 분노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회사 일은 잘 처리할 테니까요. 한만수는 고개를 격렬하게 저었습니다. 아직 자신이 살아있는데 벌써 회사를 넘겨받으려 한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몸짓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해도 한진우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그때 김소희가 큰 서류 봉투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봉투에는 보험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여보, 서류들 가져왔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아버지가 다 듣고 계시는데. 김소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만수 쪽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한만수는 며느리의 시선을 똑바로 받아주며 눈을 부릅떴어요. 분노가 눈빛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차피 말씀도 못 하시잖아요. 그냥 빨리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김소희의 말에 한만수는 침대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꽝!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유 원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 아버지가 어디다 보관해뒀는지도 모르고. 집 금고에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어. 한만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의식도 멀쩡한데 벌써 유 원장 얘기를 하다니요. 그것도 자신의 바로 앞에서 말이에요. 한만수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손으로 글자를 써보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종이를 달라고 손짓해봐도 두 사람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요. 한진우의 말에 한만수는 더욱 절망스러워했습니다. 알아서 처리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었나 봅니다. 자신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모든 걸 임의로 결정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한진우와 김소희는 식당에 가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한만수는 혼자 남겨진 채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이런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간호사였어요.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약봉지를 내려놓는데 한만수는 또다시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지우 마이너스 소아과. 어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한만수는 간호사의 팔을 잡고 약봉지를 가리켰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요? 약에 이상이라도 있나요? 한만수는 계속 약봉지를 가리키며 김지우라는 이름 부분을 손가락으로 콕콕 찔렀습니다. 간호사는 한만수의 행동을 보고 이해했어요. 아, 김지우요?
이 아이는 우리 병원 소아과에 입원한 환자예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한만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었거든요. 간호사는 한만수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조금 더 설명해 줬어요. 참 안쓰러운 아이예요.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버지는 안 계시고 지우 혼자서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어요. 한만수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머니가 위중하고 아버지가 없다는 말에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녀 지우의 슬픈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우가 참 착한 아이예요. 어머니 간병하느라 학교도 못 가고. 그런데 왜 지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간호사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지만 한만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간호사는 한만수가 말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혹시 글로라도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종이와 펜을 가져다 줬습니다. 한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어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겨우겨우 김지우라는 이름만 삐뚤빼뚤하게 썼습니다. 지우를 만나고 싶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을 때 한만수는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소녀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왜 자신을 이런 상태로 만든 건지 꼭 알아내야 했거든요. 지우는 지금 어머니 병실에 있을 거예요. 5층 중환자실이에요. 하지만 회장님은 아직 몸이 불편하셔서 한만수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한만수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하지만 한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라도 달라고 손짓했어요. 간호사는 한만수의 간절한 모습을 보고 고민했습니다. 정말 꼭 만나야 하세요? 한만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조금만 다녀오세요. 몸에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요. 한만수는 간호사의 도움으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병실을 벗어나는 거였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한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도착했을 때 한만수는 긴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석에는 몇 명의 보호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만수는 지우를 찾았습니다. 지우는 구석 의자에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교복 치마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한만수는 휠체어를 밀고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어 한만수를 봤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만수는 지우를 보며 입을 벌렸지만 여전히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우는 한만수의 모습을 보고 조금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무서우세요? 지우의 말에 한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이 작은 소녀가 도대체 누구이고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지우와 마주친 한만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눈빛에는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한만수의 모든 과거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조금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지우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만수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입만 벌렸다 닫을 뿐이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셨잖아요. 이제는 할아버지도 아무 말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지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만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확히 자신의 약점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한만수는 평생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가장 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지우야, 어머니 의식이 잠깐 돌아오셨어. 빨리 들어가 봐. 지우는 한만수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한만수는 지우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 소녀의 어머니는 누구일까? 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만수는 간호사의 도움으로 다시 자신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지는 동안에도 계속 지우의 말이 떠올랐어요. 왜 어머니를 버리셨어요? 그 말이 특히 귀에 맴돌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한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한진우는 다가왔어요.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간호사가 5층에 갔다고 하던데. 한만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지만 여전히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어요. 회사 일도 처리해야 하고. 한진우의 말에 한만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한진우는 김소희에게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먼저 집에 가 있어. 나는 아버지와 좀 더 있다가 갈게. 김소희가 나간 후 병실에는 한만수와 한진우만 남았습니다. 한진우는 병실 문을 닫고 의자를 한만수의 침대 옆으로 가까이 끌어왔어요.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한진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차가웠습니다. 한만수는 아들의 변한 분위기를 느끼고 긴장했어요. 사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한진우가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만수는 그 서류들을 보고 놀랐어요. 회사 지분 양도서, 재산관리 위임장 등 자신의 모든 권리를 아들에게 넘기는 서류들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사소견서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한만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다니요. 한만수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으며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회사 일은 제가 다 맡아서 할 테니까요. 한진우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나 애정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만 들었어요. 한만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전신이 떨렸습니다. 이미 지분은 제 손에 넘어왔습니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다 처리했어요. 한진우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을 때 한만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평생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였어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아들의 손에 의해서 말이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능력 없는 사람은 도태된다고. 지금 아버지가 바로 그 상황이시죠. 한진우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한만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는 기분이었어요. 한만수는 침대를 주먹으로 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소리 없는 분노는 공허할 뿐이었어요. 한진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조금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한진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한만수는 혼자 남겨진 채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의 불빛만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올 뿐이었어요.
한만수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간호사치고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어요. 한만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한만수의 침대맡으로 다가와 의자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어떤 기분이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슬픔도 담겨 있었습니다. 한만수는 지우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어요. 평생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셨으니까 이제는 할아버지도 똑같이 당하시는 거예요. 지우의 말에 한만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차갑게 대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왜 어머니를 버리셨어요? 지우가 갑자기 던진 질문에 한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를 버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었어요. 30년 전에 할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지우의 말에 한만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전이라면 자신이 젊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니는 어머니를 버리셨잖아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만수는 그 눈물을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소녀가 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당하신 고통을 할아버지도 느껴보세요.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일어났습니다. 한만수는 지우를 붙잡고 싶었지만 손이 닿지 않았어요. 내일 어머니 수술이에요. 마지막 수술일 수도 있어요. 지우의 마지막 말을 들은 한만수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이 소녀의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이라니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지우가 나간 후 한만수는 혼자서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30년 전, 그때 자신이 만났던 여자가 있었나? 하지만 기억이 흐릿했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만수는 지우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를 버렸다는 말, 벌을 받는다는 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과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한만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30년 전에 어머니를 버렸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려고 필사적으로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30년 전이면 한만수가 40대 초반이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큰 재벌은 아니었지만 사업이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던 시기였죠. 한만수는 눈을 감고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분명히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뭐였을까요? 한만수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김미영이었나? 아니면 김선영이었나? 확실하지 않았지만 김씨 성을 가진 여자였던 건 분명했습니다. 한만수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봤어요. 그 여자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 근처 찻집에서 일하던 아가씨였습니다. 25살쯤 되었던 것 같았어요. 예쁘고 순수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당시 한만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아내와의 사이도 그리 좋지 않았고 사업 스트레스도 많았어요. 그런 와중에 만난 그 여자는 한만수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 그래. 그때 한만수는 희미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여자와 몇 달간 만났었습니다. 자주 찻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한만수는 그 여자에게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가 한만수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신했다는 거였어요. 한만수는 그때의 당황스러웠던 기분이 되살아났습니다. 아이가 생겼다고? 그때 한만수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가 아이까지 생기다니.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고 사업도 망칠 수 있었거든요. 한만수는 그 여자를 만나 차갑게 말했었습니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책임질 수 없어. 그 여자는 한만수가 결혼한 사실을 그때 처음 알고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한만수는 냉정했습니다. 돈은 줄 테니까 조용히 처리해. 한만수는 그 여자에게 큰 돈을 주고는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한만수는 갑자기 소름이 끼쳤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까요? 당시에는 아이를 지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낳았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지우의 어머니라면 한만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우가 왜 어머니를 버렸냐고 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에 자신이 버린 그 여자의 딸이 지우의 어머니였다면 지우는 자신의 손녀. 한만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도 입술로만 그 말을 만들어냈어요. 지우가 자신의 손녀라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설명되었어요. 지우가 왜 자신에게 그런 차가운 눈빛을 보내는지, 왜 벌을 받는다고 했는지, 모든 것이 30년 전에 그 일 때문이었던 거였습니다. 한만수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이 버린 그 여자는 결국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웠던 거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미혼모로서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았을 텐데. 그리고 그 딸, 즉 지우의 어머니도 아버지 없이 자랐을 거였어요. 한만수는 지우가 어머니가 위험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딸이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투병하고 있는 거였어요. 눈물이 한만수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평생 눈물을 흘려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한만수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권력과 재산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느꼈습니다.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 가족과의 관계, 사랑, 책임감 같은 것들은 모두 버리고 살아왔던 거였어요. 내가 뭘 한 거지? 한만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30년 전에 만약 용기를 내서 그 여자를 책임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당시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 되어 살 수 있었을 텐데. 대신 한만수는 겁쟁이의 길을 택했어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책임을 회피했던 거였습니다. 그 결과 한 여자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 그 딸도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손녀인 지우마저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만약 한만수가 30년 전에 책임을 졌다면 지금 지우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한만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세 세대에 걸쳐 고통을 안겨준 거였습니다. 특히 지우처럼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한만수는 아들 한진우의 행동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다른 사람들을 차갑게 대했듯이 아들도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였습니다.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한만수는 평생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권력이 최고라고, 돈이 전부라고, 약한 자는 도태되어도 된다고, 그런 생각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었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었어요. 한만수는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만수는 지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자신의 손녀인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학교도 못 가면서 간병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해. 한만수는 소리 없이 입술로만 그 말을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간절했습니다. 어떻게든 지우와 지우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한만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아들은 자신을 배신했고 모든 권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 후회만 할 뿐이었습니다. 한만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며칠 후, 한만수는 병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진우가 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외국계 투자회사에 헐값으로 넘기려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회사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현금화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진우가 냉정하게 말했을 때 한만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피와 땀으로 일궈낸 회사를 그렇게 쉽게 팔아치우다니. 한만수는 침대를 주먹으로 치며 필사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차피 아버지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말씀도 못하시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이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한진우의 차가운 말에 한만수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한만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지만 한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정에서 최종 승인받고 오겠습니다. 아버지도 편히 쉬세요. 한진우가 그렇게 말하고 나간 후 한만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허탈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남의 한 법원 대법정에는 한진우와 그의 변호사, 매입회사 측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법정은 웅장했고 높은 천장과 엄숙한 분위기가 사건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면서 말했습니다. 한만수 회장의 경영권 양도 및 회사 매각건에 대해 심리하겠습니다. 신청인 측에서 먼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우의 변호사가 일어나서 준비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한만수 회장은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며 회사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경영권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매입회사 측 변호사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승인은 시간 문제로 보였어요. 판사가 최종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법정 뒤쪽에서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돌아보니 지우가 서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한 교복을 입고 손에는 두꺼운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여기는 아이들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야. 한진우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법정 경비원들도 지우를 제지하려고 했지만 지우는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저는 김지우입니다. 한만수 회장님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전체에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판사도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무슨 서류라는 거지? 아이가 무슨 서류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한진우가 비웃듯 말했지만 지우는 침착했습니다. 봉투에서 정성스럽게 보관된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이건 한만수 회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언장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한진우는 얼굴이 하얘지면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유언장 같은 걸 남기신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처음 들어봅니다. 정말요? 지우가 차분하게 물었을 때 한진우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는 그런 일에 관심도 없으셨고 갑자기 쓰러지셨잖아요. 하지만 지우는 서류를 판사 쪽으로 들어보였습니다. 여기에 한만수 회장님의 친필 서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 계좌 번호와 암호까지 함께 적혀 있어요. 판사가 지우에게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판사석으로 걸어가서 유언장을 건네주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꼼꼼히 읽어봤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판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필체 감정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군요. 개인정보나 비밀 계좌 정보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진우와 그의 변호사는 서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유언장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가 목소리를 높여 말하자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한만수 회장의 전 재산 중 50%는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중증 환자 치료비 지원에 우선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한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기실 분이 절대 아니에요. 평생 사회복지나 기부에는 관심도 없으셨는데. 하지만 지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30년 전 한만수 회장님이 책임지지 못한 가족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에 관한 내용도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 말에 한진우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30년 전의 일이라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한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지우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만수 회장님은 젊은 시절 김미영이라는 여성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신했을 때 책임지지 않고 버렸어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진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거야? 김미영 씨는 혼자서 딸 김선희를 낳아 키웠습니다. 그 김선희가 제 어머니예요. 지우의 말이 끝나자 법정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진우는 충격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너는? 네, 저는 한만수 회장님의 친손녀입니다. 지우가 담담하게 말했을 때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입회사 관계자들도 서로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판사가 다시 유언장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에는 김지우에게 특별 유산을 남긴다는 내용과 함께
그동안 외면했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한만수 회장의 유필 메시지도 있습니다. 한진우는 변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유 원장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도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필체 감정과 정신 감정을 거쳐야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기존 매각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지우는 한진우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만수 회장님은 목소리는 잃으셨지만 마음은 마지막까지 살아있으셨어요. 자신이 평생 저지른 잘못들을 깊이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한진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차갑고 권위적이었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그런 마음의 변화를 겪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기신 거야? 네, 회장님은 특히 어머니와 저에게 미안해하고 계셨어요. 30년 동안 외면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셨습니다. 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오늘 심리는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유 원장의 진위 확인과 필체 감정을 거친 후 다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돌아온 한진우는 복잡한 심정으로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한만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한진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오늘 법정에서 지우라는 아이를 만났어요. 정말로 아버지의 손녀가 맞나요? 한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한진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인 적이 없던 아버지였거든요. 30년 전 그 일, 정말 있었던 일이었군요. 한만수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한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너무 차갑게 대했네요. 한만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한만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회복은 어려워 보였어요. 한만수 자신도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우가 한만수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였어요. 할아버지, 어머니 수술이 잘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한만수는 지우의 말을 듣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제는 편히 쉬세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한만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듯한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일주일 후 한만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한만수의 장례식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평소 한만수와 가깝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회사 직원들, 동네 사람들, 심지어 한만수가 냉대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한만수 회장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유언을 듣고 왔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셨다니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진우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알게 된 거였어요. 장례식장 한켠에는 특별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만수의 영정 옆에 30년 전 돌아가신 김미영의 사진과 지우의 어머니 김선희의 사진이 함께 놓여 있었어요. 지우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되었네요. 지우가 사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만수가 평생 외면했던 가족들이 마침내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한진우는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장이 진짜임을 확인했습니다. 필체 감정 결과도 나왔고 비밀 계좌도 실제로 존재했어요. 한만수가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변하셨던 거네요. 한진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도 적혀 있었어요. 진우야, 아버지가 너에게 차가웠던 것을 용서해다오. 너도 나처럼 돈과 권력에만 매달리지 말고 진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길 바란다. 지우와 선희를 잘 돌봐주고 우리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게 되었으니 서로 아껴주었으면 한다. 한진우는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한만수의 유언에 따라 의료비 지원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침묵의 나눔 재단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지우가 제안한 이름이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는 지우의 어머니였습니다. 앞으로의 치료비 걱정 없이 완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진우는 회사 경영을 계속했지만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직원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고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교훈을 잊지 않으려 했거든요. 삼촌도 이제 많이 달라지셨네요. 지우가 한진우를 만나 인사할 때 한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지우야, 앞으로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 서로 잘 지내자. 네, 삼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한만수가 마지막에 이루고 싶어 했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지우는 할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왔어요. 완치 판정을 받은 어머니는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지우가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완전히 건강해지셨고 한진우 삼촌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재단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바람이 불어와 지우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한만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보여주신 마음, 저희가 계속 이어갈게요. 지우의 어머니 김선희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야 아버지께서 저를 딸로 인정해 주셨네요. 지우가 할아버지를 닮아서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두 사람이 묘지를 떠날 때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정말 편히 쉬세요. 한만수는 목소리를 잃었지만 마지막 순간 남긴 마음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차가웠던 아들은 따뜻한 사람이 되었고 외면했던 가족들과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침묵의 나눔 재단은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한만수가 평생 추구했던 권력과 부보다 훨씬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한만수를 기억했습니다. 마지막에 보여준 진정한 회개와 사랑 때문이었어요. 목소리 없는 고백이었지만
그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만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였어요. 지우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진우도 변화된 모습으로 회사를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침묵의 나눔 재단은 계속해서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한만수의 마지막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한만수처럼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이 후회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새로운 감동 이야기의 영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